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모두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글쓰기 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 정하기, 개요 작성하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주제 정하기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키고 자, 개요 작성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글쓰기 과정 중에 글감 찾기 단계를 배웠습니다. 자, 주제 정하기도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 기억나죠, 다들? 자, 복습의 단계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글감 찾기 단계는요, 글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할 수 있죠.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계속 말하죠. 뭘로 쓸까? 무슨 이야기를 쓸까? 자, 이렇게 오랜 시간 쓸거리가 없다 고민하는 것을 보면 글감 찾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한 과정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글쓰기 할 때 글감 찾는 그 구상 단계를 뛰어넘어서 글을 쓰는 단계를 막 설명을 하는데, 자,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글에 어떤 재료로 글을 쓸까를 고민하는 그 단계, 글감 찾기, 글감을 구상하는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글감이 둥둥 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글감을 자, 눈에 보이는 글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마인드맵,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같은 활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글감을 찾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자, 그렇게 글감을 찾았다면 자, 글을 쓰게 되는데 그냥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담아서 글을 쓰게 되고 이 중심 생각이 바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든 쓰는 글에는 여러분의 어떤 의견과 생각이 담겨 있어야 하죠. 그걸 바로 중심 생각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중심 생각을 찾아서 정하는 그 단계, 주제 정하기 단계입니다. 자, 그럼 우선 좋은 주제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가는 주제여야 한다. 자, 관심이 가지 않으면 끝까지 쓰기가 너무 곤욕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것에 관심이 가는지를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능력에 맞아야 한다. 자, 이거 당연하죠. 내 능력에 맞지 않은 주제를 정하면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써도 본인도 잘 스스로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한 건 기한을 못 맞춥니다. 자, 글쓰기는 항상 과제를 제출하던 뭐 어디다가 기고를 하든 간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내 능력보다 높다면 그 기한 내에 글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내가 정한 기간에 글을 다 쓸 수 있는 주제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자,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자, 글은 상대방과의 대화의 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글을 읽는 독자가 어떤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대상을 연구를 하고 그 대상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감동과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자, 읽는 독자들이 공감을 하면서 감동과 재미가 있어야 하는 그 글의 주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자신만의 생각의 틀을 갖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나의 생각이 궁금해서 읽게 됩니다. 자, 나의 생각을, 나만의 생각을, 죄송합니다. 나만의 생각을 글에 담아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주제, 그런 중심 생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가주제란 범위가 넓어서 다루기, 막연한 주제를 말합니다. 자, 글을 쓸 때 이제 대체로 우리가 넓은 가주제에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자, 범위가 넓으면 막연한 주제가 됩니다. 자, 그 막연한 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참주제로 만들어내냐. 자, 참주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인 제재의 범위를 좁히고 또 나의 관점과 의견을 구체화하는 것. 자, 나의 의견을 구체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 이것이 전제되어야지 참주제로 나아갈 수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큰 주제의 틀에서 참주제를 찾으려면 자, 여기 붕붕 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있는 중심 생각을 좀 더 좁히고 또 나의 생각과 의견을 구체화시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참주제는 어떤 것으로 나아가야 하냐? 자,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인적이 됐던 사회적이었던 간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 참주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내가 나의 경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경험에서 나의 개인적,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글. 그런 글의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문을 들었던 스티븐 잡스의 예문 또 문학의 숲을 거닐다의 예문 이렇게 그 예문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라며 제가 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죠. 자, 어떤 개인적인 자아 성찰에 문제의식을 담고 있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주제를 바로 참주제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정했어요. 그럼 주제가 너무 범위를 넓어. 그래서 그 대상을 좁히고 나의 생각, 즉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관점과 의견을 구체화시켜. 자, 그런 것을 나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자, 그런 주제의 문제의식에는 우리가 측은지심이 있고요. 어리고 약한 것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꺼내줍니다. 자,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부모한테 돈을 받아야지, 내 어떤 공을 세워야지 라기보다 그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에 안타까워 우리는 먼저 몸을 움직이면서 그 아이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참주제에 해당하게 되겠죠. 또 정언문법이라고. 자, 이성을 사용하는 규칙 특별히 배우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누구나 도덕법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정언명법이에요. 칸트가 말한 정언명법이죠.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배우지 않아도 어떤 도덕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판 의식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 비판의 눈으로 옳은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로 문제의식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참주제가 될 수 있다. 자, 이 도표를 머릿속에 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글에 주제를 삼을 때 한번 상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참주제를 한번 정해봅시다. 자, 1단계. 글감 찾기를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제가 교실 수업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대학 생활에서 가장 떠오르는 거 한번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아마 스마트폰, 늦잠, 게임, 술, 살,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실 수업할 때는 진짜 이렇게 제가 자, 지금 막 떠오르는 거 말해보세요. 그리고 막 이제 칠판에 쓰게 되거든요. 자, 글감 찾기를 위해서 떠오르는 걸 막 칠판에 쓰면서 함께 했었는데 참 그때가 그립네요. 자, 여러분의 일상에 스마트폰, 늦잠, 게임, 술, 살 이런 단어들을 막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범위를 좁혀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줄였더니 이런 이야기. 스마트폰과 읽기 능력의 소멸. 자, 스마트폰을 하도 봤더니 도대체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글을 읽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읽을 수가 없다. 자, 또 늦잠이라는 단어는 자, 내가 대학생활에 늦잠 때문에 일상의 균형이 안 맞는다. 맨날 새벽을 넘어 정말 아침이 다가올 때까지 깨어 있다가 또 낮에는 자고 있고 이런 일상 때문에 많은 것들이 뒤바뀌거나 놓치거나 하는 일 때문에 균형을 잃었다. 또 게임 때문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과 현실의 불분명한 차이 때문에 혼란스럽다. 또 술 때문에 술과 나의 건강, 또 살과 나의 자존감의 관계 이렇게 여러분이 범위를 좁혀 나갔어요. 자, 이 중에서 나는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의 읽기와 능력의 소멸을 갖고 내가 주제를 삼으면 독자에게도 관심이 가고 또 내가 흥미있는 주제일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것을 참 주제로 삼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계로 맨 처음에부터는 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일지 모르겠으나 자, 이런 기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돼버리거든요. 자,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이런 단계를 머릿속에 두고 여러분이 1단계 글감을 찾고 2단계 범위를 높이고 3단계에서는 드디어 주제를 찾아서 내 관점을 정하게. 자, 이런 단계를 머릿속에 두고 글을 쓴다면 여러분이 글 쓰는 그 과정이 아주 순탄해질 것입니다. 자, 주제 글감을 찾고 주제 정하기까지만 했다 그래도 글쓰기 한 70%는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거를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주제 정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좁힐 때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갖거나 그것이 개인적 성찰이라든지 사회적 비판이라든가 이런 내 관점을 정해서 주제로 삼아야 한다. 자, 여기 내가 스마트폰으로 글감을 찾고 다음에 스마트폰과 읽기 능력의 소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내가 글을 쓰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의 긍정적 물론 역할도 있겠지만 설명을 하겠지만 스마트 때문에
자, 우리가 읽기 능력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고 그 떨어짐이 더해서 소멸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글을 쓰게 되잖아요. 자, 우리 대학생이라면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을까. 자, 그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빠듯하게 쫓기듯이 한 삶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대학 생활에 이런 스마트폰은 우리가 읽기 능력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딱 자, 그렇게 한다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면서 스마트폰은 사용해야죠. 자, 그렇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순기능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글의 과정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글감을 찾고 주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단계가 지났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70% 이상은 글을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그 구상 단계, 주제를 정한 단계를 머릿속에 지금까지는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눈에 보이는 글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어. 글감도 있고 내가 뭘로 어떤 것으로 쓸 것인지의 생각이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걸 글로 쫙 써내려가면 좋겠지만 자, 어때요? 글을 밥벌이로 사는 전업 작가들도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쫙 이렇게 써내려가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하물며 우리 초보자들한테는 그것은 감히 흉내내지도 못할 일인데 여러분의 과제를 보면 그렇게 쓴 글이 굉장히 많다.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 자, 어떻게 글을 써야지, 무엇으로 글을 써야지를 표현을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작성해 주는 거 그게 바로 개요일 것입니다. 자, 개요는요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을 하나의 도식으로 정리할 때 이것을 바로 개요라고 합니다. 자, 제목과 글의 구성, 세부 내용 등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글을 쓸 때마다 앞으로 또 다시 와서 개요를 어떻게 썼을까? 내가 어떻게 쓰기로 했었지? 라고 그 계획을 보면서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요 작성할 때 대부분 3단 구성으로 서론, 본론, 본론으로 채우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채우는데 서론 한 10에서 15%, 결론 5에서 10% 하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채워요. 자, 제가 배울 땐 이랬어요. 서론 1, 본론 3, 결론 1. 그래서 1대 3대 1. 이런 비율로 구성을 한다. 자, 거기에 맞춰서 개요도 그런 비율을 머릿속에 두고 개요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개요 작성은 내용을 먼저 준비하고 목록을 만들고 자료 소집하고 논리의 흐름에 맞게 배열하는 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또 이렇게 뭐 개요 작성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그냥 프로세서는 쫙 하나로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꼭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익으면 어떻게 해요? 쫙 하나로 이어지는 한 단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개요 작성 시가 좋은 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고요. 개요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과제를 하거나 어떤 연구서를 쓰게 될 경우, 혹은 내가 이 글을 잘 쓰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첨삭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동료 친구 될 수 있고, 또 혹은 선배 혹은 직장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 글을 쫙 써서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내 글의 개요를 먼저 상세히 쓴 다음에 그 개요를 토대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교수님이 됐던 그 상대방이 누구건 간에 그 개요를 보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 개요가 한눈에 오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도 그 한눈에 볼 수 있는 개요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자, 개요를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쉽다. 자, 다른 사람의 글을 파악할 때 효율적이다. 자, 내가 또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입장일 때도, 자, 그 사람의 글이 얼마나 잘 써질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요 작성을 할 때도 글을 쓰기 전에 한눈에 글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표로서 역할을 하니까 개요 작성도 빠지지 않고 거치는 과정이어야 한다. 자, 처음에 우리는 개요 작성을 하기 전에 목록을 만듭니다. 자, 무작정 개요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개요를 어떤 걸로 작성을 할까를 먼저 목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먼저 할 일은 개요 짜기고, 개요 짜기에 필요한 내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자, 방법은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것,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여기다 적게 되는 거죠. 자, 목록을 만들기, 개요를 작성하기 위해서 나름 계획을 하고 있다. 목록을 만든다 라고 하면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내가 모르는 것을 주제로, 알고 싶거나 알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찾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체크해 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일까를 체크를 해 가면서 나중에 개요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편해, 이 개요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이 목록을 갖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제 두 번째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자, 개요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목록을 작성했죠? 그 목록 작성한 중에서 그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것, 알아야 할 것들을 적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 자료를 수집하면 됩니다. 자, 자료를 우리는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야죠, 도서관. 뭐 직접 가지 않아도 요즘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너무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클릭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자, 도서관 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하면 좋겠죠. 우리 이 도서관이 리뉴얼을 1년 전에 했어요. 그래갖고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도서관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여러분 특히 이제 대학 생활을 막 한 새내기들이 많으니까 도서관을 학교에 가면 도서관 가서 책도 좀 빌려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좀 읽고 또 어떤 자료를 찾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할 때 있어서도 여기서 많은 논문, 소논문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참고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이용하는, 매우 잘 이용하는 지식인, 그런 것도 좋지만, 자, 그런 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런 자료 말고 도서라든가 직접 책을 찾아서 내 관련된 어떤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한다거나, 또 이런 전자정보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연구한 그 결과물인 논문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글을 쓰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 전자정보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는 곳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찾는 게 이 키스거든요. 이 키스를 눌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키스 논문을 실은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어때요? 여기다 키워드를 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어때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어떤 읽기를 소멸시킨다 라고 주제를 삼았다 하면 여기 어때요? 3가지 정도의 중심 키워드를 갖고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스마트폰, 또 어때요? 아까 읽기, 스마트폰과 읽기, 능력, 관계,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논문, 소논문들을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읽고 나의 글에 참고 자료로 삼는 거죠. 자, 여러분도 대학생이 됐으니까 좀 도서관도 많이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는데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등록금 안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졸업을 하고 나면 이런 자료들을 저희 논문이나 소논문 보러 가려면 이거 돈 내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생이니 마음껏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음껏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나름의 특권이고, 그러니까 도서관도 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도서관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니까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리고 특히 글을 쓰거나 과제를 할 때 이렇게 논문과 소논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서 좀 더 지적인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자정보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개요 작성할 때도 자료를 수집해.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전자정보원의 자료들, 그리고 또 관련된 도서를 직접 찾아보는, 자, 그래서 좋은 과제,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파일을 올린 예문 중에 회전문의 기만이라는 김용 선생님의 글이 있었잖아요. 자, 그 글만 보고 우리가 이 글을 쓰기 전에 개요 작성을 어떻게 쓸까 역으로 유추 한번 해봅시다. 자, 김용 선생님이 이 글을 쓸 때, 자, 쓰기 전에 구상을 하고 개요 작성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료 수집을 했을까? 자,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회전문의 기만이라는 글 속에 주제어가 뭔지 한 3가지 정도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 공간, 열린 사회 정도의 3가지
주제어를 찾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그 글 예문 읽었던 거 맞죠? 아, 이럴 땐 여러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제가 이 비대면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자, 이런 주제문을 아까 우리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있는 리스나 디스피어나 키스에서 하나씩 주제어를 놓고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제 주제문에 관련된 논문들이 쫘르륵 나오게 되죠. 자, 이것들을 활용을 하고 참고를 해서 자, 내 글 안에 분명히 김영국 선생님이 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넣은 글로 회전의 기만을 작성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죠. 자, 남의 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찾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역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서 다 나에게 맞는 글은 아닙니다. 자, 주제어를 제가 넣고 그 논문을 찾거나 소논문을 활용을 한다 그래도 이 글이 나의 서술 방향에 맞는지, 그 다음에 내 논리적인 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죠. 자, 자료를 분석하고 선택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내는 그 능력이 단숨에 이렇게 길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노력해서 내 글에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서술 방향에 맞는 그 자료를 찾아내는데 좀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자료를 잘 찾기만 해도 글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깊어지게 마련이고 잘 쓴 글을 쓸 확률이 높거든요. 자, 내가 알맞는 자료를 찾는 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자,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내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간추렸으면 개요를 이제 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를 먼저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자료를 찾아서 새로 간추린 내용을 이렇게 함께 모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회전문의 기만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열린 문을 가장한 닫힘의 연속인 회전문은 영원히 닫힌 사회를 상징하는 미개한 통과 구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 글의 논리적인 어떤 글의 순서를 한번 적어본 거죠. 자, 이 논리적인 흐름에 맞는지, 이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글을 썼다 해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순서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짤 때 가장 염두에 들거든요. 이 순서가 내 주제문에 맞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작성될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하면서 이 글을 배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쓴 글을 이렇게 좀 더 구체화 시키고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서를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파란 박스보다 어때요? 이 주황색 박스에 있는 게 좀 더 구체적이면서 논리적인 흐름에 맞는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글의 논지는 비슷하지만 이것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맞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 김용석은 자신의 주제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활용했냐면요. 그 회전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한다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자, 네, 여러분이 과제를 낸 것을 대부분 보면 어떻게 쓰냐면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서서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 하나, 또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나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글을 대부분 쓰게 되는데요. 자, 그런 방식의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어떻게 의존적인 글을 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써 내려가기보다 다른 사람의 글을 내 생각에 얹어서 그냥 의존적으로 쓰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김용석이 쓴 글, 물론 이분은 뭐 글을 잘 쓰는 분이니까 이렇게 썼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를 깊이 있게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서 내가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간추려서 배열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깊이 있는 그 글을 써 내려갔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는 것을 제가 많은 과제를 받아 보니까 어때요? 그 과제들이 어디서 많이 베껴오는 어디서 많이 찾아온 것을 인용하는 그 글쓰기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자료를 찾고 그것들을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서 개요를 작성하는 그것들을 여러분이 연습하는 과정으로 삼고 그렇게 글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개요 작성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는 의존적인 개요 작성으로서 의존적인 어떤 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또 하나의 글은 아주 능동적인 글을 쓸 가능성이 높은 개요입니다. 자, 논리 흐름에 맞게 배열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어떤 글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개요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에 어떤 글에 점수를 주면 어떤 글에 더 어떤 개요에 점수를 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 개요는 어떤가요? 생명 연장은 타당한가? 존엄성에 대한 고찰. 자, 이 두 개요의 주제는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글은 생명 연장에 대한 존엄사 중에 생명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개요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존엄사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판단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A 개요는 어때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론 1과 2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고 요약할 수밖에 없어요. 존엄사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인식을 찾아서 쓸 거잖아요. 또 존엄사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찾아서 쓸 것입니다. 자, 이건 자기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본론인데. 또 여기 봐. 존엄사 인정이 중요한 가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 본론에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결론에 쓸 것이니 이 또한 어때요?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견해가 들어갈 수 없겠지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때요? 이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요약해서 쓸 수밖에 없는 글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자, 개요를 짜면 주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짐작이 가고, 따라서 개요를 작성하는 동안에 내가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주도하면서 개요를 짜기도 하고 수동적으로 개요를 짜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요를 짤 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쓰거나 인용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은지를 반성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글쓰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요를 쓸 때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제 개요를 내가 짠 개요를 이렇게 보면서 다시 또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 실력을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 글을 가지고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면 아마 계속 글을 쓰는 그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해서 옮기는 느낌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이제 개요 작성을 할 때 느끼지 못했지만 글을 쓰면서 자, 그러면 또 많은 시간이 흘려니까 자, 개요를 작성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내 생각에 과연 들어있는지 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항상 인식을 하면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요를 수정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글의 방향이나 더 명확하게 글을 쓰는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 계열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계열에서는 어때요? 능동적으로 글 쓸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개요를 짜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론의 개요를 보고 알 수 있죠. 자, 가령 본론 1에서 봅시다. 김할머니 사례에서 보여주는 존무사 판단과 정및 주체. 자, 김할머니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라고 했으니까 이를 위해서 이 시기에 나온 신문기사나 사설 등을 참고해서 존엄사 판단 과정인 주체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자료들이 글쓴이 스스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1차 자료에 해당한다면 이를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쓴 자료, 즉 2차 자료를 찾아 읽어가면서 구체적인 개요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개요 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한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것이고요. 전문가 판단이 드러나는 불완전성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또 찾아봤을 것입니다. 자, 2번이 전문가들이 판단한 이유가 이것들이지만 거기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서 보충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존엄사 판단의 또 다른 주체는 환자와 보호자이다는 자기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위 앞에서의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꼭 전제가 되어야겠죠. 자, 결론에서 주장과 재확인과 강조. 자,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재확인하면서 강조했다. 자, 어때요? A글에 비해서 B글은 능동적으로 내가 글의 방향을 생각하고 자료를 찾고 수집하고 그리고 내 생각까지 집어넣었다는 것을 이 개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배열을 하고 또 내가 내 교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내 생각을 담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글로 작성할 때도 개요 작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문으로 보내드린 잡스의 축사의 전문을 한번 살펴보면 그 전문에서 글을 쓰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 시간의 순서대로 이것은 작성했다라고 크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굉장히 분류를 해서 글을 썼구나, 정교한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자신의 인생의 연결점, 그 다음에 사랑과 상실, 그 다음에 죽음의 큰 카테고리 밑에 이렇게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넣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작성해 보면 인생의 연결점은 탄생, 입양, 자퇴, 서체, 교육, 맥킨토시라는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상실에서는 애플 창업, 성장, 해고, 넥스트와 픽사 사업, 창업, 애플의 복귀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죽음 안에는요, 좌우명, 자문, 췌장암, 완치라는 것을 분류로 나누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또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글을 쓰는 것은 또 개인적인 글을 쓰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요 작성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 마당, 닭, 풀밭 중에 제가 2개씩 묶으세요 라고 하면 어떤 걸 묶겠어요? 자, 3초 줄게요. 하나, 둘, 셋. 어떤 걸 묶겠어요? 자, 보자. 소와 마당, 닭과 풀을 묶었어. 자, 이런 사람들은 관계중심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당, 닭, 또 풀밭과 소를 묶었어요. 자, 이런 사고방식은 분류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리처드 니스벳이라고 생각의 지도를 쓴 작가가 한 이야기를 응용한 것이래요. 자, 첫 번째는 이게 관계 중심적 사고, 두 번째는 분류 중심적 사고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제 관계 중심적 사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를 쓰거나 할 때 관계 중심적 사고로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분류 중심적 사고로서의 글쓰기는 어때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스처럼 인생의 연결점이라고 하면 그 하위를 분류해서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우리가 슈퍼에 가면 과자 코너 있고 주류 코너 있고 또 라면 코너 있고 이렇잖아요. 자, 대형마트 이렇게 떠올리면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라면 코너 있다고 그래서 라면이 다 있는 컵라면도 있고 봉지라면도 있고 짜장라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카테고리로 라면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글을 쓸 때 라면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놓고 여러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개요 작성을 하는 거. 자,
분류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글쓰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보고서 이런 거 쓸 때 여러분이 굉장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개요 작성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활용을 해서 글쓰기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수업 듣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자, 보기글은 지난주처럼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동료 평가자들도 서로 댓글을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싶거나 그거 아는 것 혹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에 서로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 내가 동료 평가자지만 동료 평가자의 어떤 질문이나 혹은 궁금한 점에 혹은 장단점에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던가 그래서 서로 댓글이 많이 달려서 서로 소통하는데 거기가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글주인도 질문에 답을 달아서 동료 평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질문에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최고의 글을 투표했잖아요. 자, 여기 3번하고 5번 학생이 뽑혔습니다. 이 학생들은 제 연락처입니다. 자, 여기다 문자를 남겨주세요. 근데 이거 이제 투표 결과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 자기 글 뽑은 거 아니야? 이게 한 표 나온 거 보니까. 응? 커피에 눈이 먼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2번하고 4번 글은 자기가 뽑은 거 아니야. 양심적인 거죠. 양심적인 학생이네. 그러진 않았겠죠. 서로 상대방의 글을 뽑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근사치로 두 학생이 뽑힌 것 같습니다. 자, 투표까지 해주느라고 수고하셨고 자, 이 두 학생에게는 제가 선물로 커피를 쏴드릴 테니까 문자 꼭 남겨주시고 자, 그리고 제 연락처니까 자, 교수님 연락처 하나씩 꼭 기억해 뒀다가 급할 때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하고 묻지 말고 이렇게 하나 어디다 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